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가운 얼굴이 있고, 자, 먼저 우리 최수지 의원, 네. 2주 동안 어디 가셨습니까? 다들 좀 궁금해하시던데. 네, 사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결혼했습니다. 반지를 지금 보여주신 네, 거군요. 아, 신혼여행 축하드립니다. 다녀왔습니다. 아, 신혼여행도 좀 다녀오셨나요? 네, 배려해주신 덕분에 아. 편하게 쉬고 왔습니다. 네, 저희 댓글 중에 여기만 조명이 밝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까무잡잡하신 것 같은데. 많이 타가지고 왔죠. 아, 네, 여행 다녀오시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우리 감사합니다. 양소영 위원장, 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대학생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학생이신 건가요? 아, 현재는 대학생은 아니고 대학원생이 맞습니다. 대학원생이군요. 대학원생도 대학생 위원장이 가능한가요? 네, 선출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돼서 대학원생까지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최대한 어려 보이기 위해서 이제 앞머리도 내리고 왔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자, 오늘 두 분의 토론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오랜만에 먼저 정책 토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이게 지난 10일 민생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말인데요. 자, 110 부동산 대책 파격적인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이 재건축 요건인 안전진단의 사실상 폐지. 둘째, 재개발 요건 완화. 셋째, 다주택 중과세 폐지. 넷째, 이를 위한 정부의 금융 지원입니다. 자, 한쪽에서 기대감이 아주 높아진 것 같은데 오늘 여의도 출근길에 보니까 오래된 좀 아파트들 많잖아요. 벌써부터 네. 아주 빠릅니다. 경축. 현수막이 벌써부터 붙어 있더라고요. 자, 또 반면에 총선용 정책이란 비난까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여심저격 정책 토론에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30년 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올 패스하게 되면 이 재건축 기간이 최대 6년이나 단축이 되고요. 또 노후주택 비중 기준선이 기존 66.6%에서 60%로 내려가면 이 재개발도 더 쉬워지는데, 자, 최 의원, 그 지역이 양천구잖아요. 거기도 지금 안전진단 문턱에 걸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참 반가운 소식일 것 같긴 한데요. 이번 대책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양천구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함께 있는 그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는 좀 호응을 넘어서 좀 환호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이 네.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해서 보도가 네. 되니까요. 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희 양천구에서도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같은 해에 이 안전진단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별로 떨어지기도 하면서 좀 차이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은 사실 재작년 말에 조금 규제 완화가 됐었지만 그게 원래는 2등급을 받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재작년 말에는 이제 D등급까지 가능하게 완화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목동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좀 입주가 시작돼서 벌써 40년이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40년 가까이. 네네. 그래서 재건축을 원했던 주민들의 목소리는 이 규제가 완화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계속 나왔던 상태이고,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건축 추진위원회에서 네. 자체적으로 모금을 하면서 직접 신청을 하기도 했었고요. 좀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었는데 이번에 규제 완화가 확실하게 되면서 양천구 주민들도 조금 많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토부가 이 민생 토론회에서 좀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좀 밟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었던 이런 단지들도 재건축을 도전할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지하 주차장도 없고 좀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받는 전화가 출근해야 되니 차 빼달라. 아, 그래서 차를 아침부터 맞아요. 좀 네. 재조율을 해야 되기도 하고 네. 또 냄새라든지 하수구 냄새, 뭐 배관 문제, 그리고 소음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많이 맞아요. 네, 서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층간소음이 네네네.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사실 삶의 질을 상당 부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재건축이 자유경제 체제 속에서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다시
지어서 살고 싶다. 좀 이런 재산권을 좀 존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 의원님 지역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네네.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양소영 위원장 표정이 좀 어두워졌는데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반면 규제를 한꺼번에 풀었을 때 발생하는 혼란과 또 부작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도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문제를 좀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사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노후된 도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불만의 요소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해서인지를 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갈수록 양극화되어 있는 주거 양극화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에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결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이 이익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를 봐야 하는데 현금 유동성이 높은 이 집단이나 예를 들어서 금융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집단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각종 무분별하게 이런 규제들을 완화했을 때 지금 태영건설처럼 부실기업이 증가되고 그런 기업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각종 PF를 통해서 파생되어 있는 상품들을 만들고 부동산 투기 요인을 확산시키는 바람에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까? 그래서 건설 회사는 재정 여력이 달라서 고용을 못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투기 과열 때문에 영끌에서 샀던 주택에 대한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으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특정 집단에게만 또다시 이런 부실 기업이나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는 거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과열 현상을 만드는데 정책을 던지면 과연 어떤 국민이 이 정책을 두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사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후보 모두 다 자,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외쳤었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네. 그럼 규제 완화는 결국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과 일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총선 앞두고 뉴타운 바람이 불었던 것도 기억하시죠? 후폭풍이 정말 엄청났고 부작용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재건축 규제 완화 재작년 말이었죠. 이 당시에도 이명박 정부가 뉴타운 사업을 했던 것과 패턴이 좀 닮아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비판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네. 또 그리고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조금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로 행사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정치적으로 막지 말고 잘 짓고 또 많은 공급을 또 끌어올 수 있고 이렇게 정부가 오히려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많이 막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정체되어 있었고 또 억눌려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물꼬를 틀어주어야 이 새물을 또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없는 공급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요가 있는 곳에 적재적소에 공급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정부의 대책이라고 무조건적으로 혀를 내두르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렇게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겠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진단과 추진위,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요. 최대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6년 정도까지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세훈 신통기획과 맞물리면은 조금 많은 공급을 하고 또 서울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인구들도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75만 채 정도가 이제 안전진단 면제를 받는다. 좀 이렇게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 안전진단을 통과한다고 해서 바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조합 인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정비 계획도 받아야 되고 좀 이런 것들이 다 촘촘히 짜여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업 성과가 나지 않을 아파트들은
일은 진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책에서의 혼란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없는 공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렇게 규제 완화를 한 건 결국 우리가 원했던 공급 확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 때 양당에서 이 같은 공약을 네. 똑같이 말을 했었는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저희 당에서 냈지만 비판적인 관점으로 바라봤고요. 우선 공급 확대 대상은 수도권에 지금 밀집되어 있는 건데 이미 지방의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도권 밀집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도권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공급을 한다? 이것은 사실 정치권에서 국민들께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바라봤고요. 이런 악순환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약을 마구잡이로 발표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이 공급 확대라는 허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대 양당 모두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없고 그리고 표를 얻어야 하니까 마구잡이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수도권 밀집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네. 비정상적으로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게 정치권에서는 이런 그 정책의 대안이 되게 긴 시간 장기적인 안목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선거철에는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표를 얻기 위해서 근시안적인 어떤 대안 말고 장기적으로 올바른 해결책을 내세우는데 저희 모든 당이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부동산 세금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소형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2년간 다주택 중과세를 없애주거나 깎아준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나온 윤 대통령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집값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건 잘못이다. 그 피해는 서민이 본다. 중과세를 철폐해서 서민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위원장.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를 들면 술, 담배 세금 매기는 거 그거 소비하는 사람들을 부도덕한 사람으로 보여서 그런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소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려는 이유는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마찬가지 이유인데 다주택자를 소유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줄이게 유도하는 이유 때문에 중과세를 하는 것인데 다주택자가 미워서 중과세를 보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매우 악의적이고 왜곡된 확대 해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징벌적 과세의 피해는 결국에 서민이 입게 된다. 중과세 철폐에 서민들이 임차인들의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는 말은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뜨는 발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가 다주택자가 많아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네. 매겨진 세금을 완전히 철폐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남는 주택 개수는 두 채는 무조건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결국 주택시장 투기를 조성하자는 식의 논리로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주택 가격 상승 부추겨서 집 못 사는 세상 그렇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서 저는 이 말씀은 절대 공감할 수 없고 비판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 이야기를 강하게 해주셨는데요. 한번 네, 들어볼까요? 먼저 한 가지 이 발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다주택자들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범죄자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뭔가 이런 프레임을 지우고자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결국 이 프레임을 갖게 되면은 징벌적인 과세, 그러니까 조금 더 많게 되는 과세들을
결국에는 이 임차인들이 조세 전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야만 임차인들이 조금 더 세금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이거의 배경이라는 말을 설명드리고 싶었고, 이 혜택을 궁극적으로 그래야 서민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뭔가 앞뒤가 잘린 채로 이 부분 워딩만 계속 확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저는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을 가질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있던데 네. 사실 모두가 원하는 주택을 가질 수는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도 당장 내일 강남에 70평대 아파트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정부가 저한테 주는 게 아닌 것처럼 조금 지극하게 현실을 반영한 말인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잘못된 워딩인 것처럼 계속해서 매도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모든 것을 제공하고 일자리도 제공하고 이런 것은 사실 북한 사상과 다름없는 엄청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좀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요, 이 정책들이 현실화가 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안전진단을 없애는 도시정비법부터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등등 관련 법안이 무려 18개나 된다고 하는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반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야당도 지역 민심을 고려하면 무조건 야당도 반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통과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민원들이 상당했을 거고요. 당장 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면은 조금 총선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걸 당론으로 채택해서 통과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좀 이런 것들은 예상이 되지 않는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의원 개개인 뜻에 맡기게 되면은 아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에 따라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꼬가 트이고 다시 발전하고 새롭고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통과를 좀 낙관적으로 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여당 측에서는요? 네. 민주당에서 통과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리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이 어떤 근거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이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 민주당에서 부동산 안정성과 저희는 공정성을 계속 지금까지 중과세 유지의 필요성을 민주당 차원에서 계속 유지를 했고 강조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이번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이 듭니다. 네. 자, 이어서 저희가 정치 현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이 질문 정말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오늘 김용남 전 의원이 이준석 개혁신당에 합류를 했습니다. 당시 그 대선에서 윤 대통령 특보 출신이죠. 또 비명계 3인방은 미래대연합 창당 선언과 함께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의 동참을 밝혔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고 있는 제3지대가 과연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을지, 기호 3번을 확보한다는 게 정의당을 제친 현역 의원을 배출한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탈당 선언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비민주적 사당을 한 비판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자, 먼저 양 위원장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양당이 모두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보여주고 네.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이 제3지대에 대한 몸짓을 키워주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정당에서 키워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이분들이 당을 떠났고 그분들이 새로운 길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배신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미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걸 논해봤자 각 정당의 어떤 발전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다만 우리 각 정당에서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뭔지 내부에서 정비하고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정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지금 머리를 싸고 고민을 해야지 뭐 그분들 네. 떠난 걸 가지고 저희가 왈가불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어떤 것이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국민께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떠나간 사람에 대한 비판, 뭐 배신자다 이런 지적은 옳지 않다라는 네, 말씀. 맞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저는 양소영 위원장이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비명계 3명 의원이 음. 탈당을 하면서 129명의 의원들이 같이 성명을 내는데 좀 맞아요. 잡음이 있었습니다. 네. 좀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썩 모양이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윤영찬 의원이 기자회견 직전에 이제 탈당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나 민주당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저는 좀 민주당의 이야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걱정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동의를 하지만 양소영 위원장과 지금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저는 제2,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좀 건강한 정치 생태계를 위해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양당 체제 구도를 타파하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이루어져서 좀 건강한 정치 생태계가 오히려 이루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당에 대해서도 사당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이제 현근택 부원장의 이 논란에 관련해서 문자가 이번에 좀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심한 게 아닐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자 바로 이 징계 수위가 달라지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이재명 대표가 이 당을 사당화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증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당화가 상당히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고 또 이 제3지대에서도 이 사당화에 대한 비판을 얼마나 확산시키고 공감대를 얻어가느냐가 저는 큰 숙제라고 보고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지지율이 한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도 7%, 8%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합치면은 20%대입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성공하느냐, 총선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이재명 사당화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사당화 공격 들어왔습니다. 받아주셔야죠. 뭐 저는 사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절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그건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엄격하게 기준이 있는데 그런 사적인 어쨌든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된 부분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저도 아까 제3지대에 대한 것을 청년 정치인으로서 네.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건강한 정치 문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정당에 대한 삼지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다만 저는 민주당 소속의 어떤 정치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문제는 우리 내부적으로 숙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갈 문제인 거지 이미 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제3지대에 얼마나 바람이 불지 짧게 전망해보고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더 못하고 더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수록 저는 제3지대에 대한 화력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차원에서 그 바람을 멈출 수 있도록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당에 적극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총선까지 89일 남았습니다. 여야의 공천 경쟁 시작과 동시에 공천 잡음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은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관에 들어간 것과 또 용산 출신들의 TK, PK 행을 두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정봉주, 노웅래, 황운하 의원의 적격 판정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겉으로는 공정심사인데 또 안으로는 결국 뭐 친윤, 친명 공천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민주당에서 이 공천에 관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저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총선에서 각 당이 승리를 하는 게 가장 지금은 최우선적인 과제입니다. 근데 이런 황운하, 정봉주, 또 노웅래 이렇게 지금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원들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저는 이건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정말 환영할 고마운 만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당에서도 의견을 표명했듯이 이거는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요. 네. 공관위에서 이 최종 후보까지 잘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요, 그 공관위원장도 따로 있고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같이 좀 합류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선은 저희 민주당 네. 이야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이제 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지점들이 시스템적으로 많은데 저희는 되게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 검증위원회에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할 네.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적격, 부적격 판정에 대해서 부적격이 나온 인사들은 재심을 또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고. 재심 신청이 가능하다.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관위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또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선 여부에 따라서 본 후보가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논란이 있는 분들에 대한 재심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적격 판정이 나왔기 이미 때문에 나서? 공관위에서 이분들을 네. 이제 경선을 시킬지 또는 네. 본 후보를 시킬지는 또 2차 단계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네, 드리고, 알겠습니다. 검증위원회는 예비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거지 후보는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선 적격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견들이 많지만 공천이 된 것은 아니니까 저희가 섣불리 뭐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당 내부적으로도 그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후보를 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친명 공천, 친윤 공천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짧게 들어보고 마무리할까 하거든요. 뭐 사실 그런 개파적인 우려의 시각에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보시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국민께서 어떤 정당을 네. 적극적으로 지지를 할지 그거는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 국민의 눈치를 볼 것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친윤 공천. 네, 저희도 한동훈 위원장이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걱정은 기우였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도 좀 이런 비판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용산과는 좀 별개로 이런 공천 과정이 투명하게 네. 좀 되어서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공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